파일 맨 앞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을 믿게 해달라. 김태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석이가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상속 노림수. 신종 노인 사기 의혹. 기사에는 김태수의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핑계로 접근해서 신탁 수익권을 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수의 실명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기사를 읽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서영이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정성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지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상가 건물에 첫빛이 스며듭니다. 40년 된 이 건물의 4층에서 김태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침대 옆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립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릎이 뻐근하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닥에 작은 메아리를 만듭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김태수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부엌 찬장 맨 위에서 노란 보온병을 꺼내는 김태수의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이 보온병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써온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여기저기 긁혀 있지만 여전히 따뜻함을 오래 간직해줍니다. 김태수는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보온병에 넣고 주전자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 넣습니다. 젓가락으로 골고루 저어주자 달콤한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김태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향을 맡아봅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꽉 닫고 김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전세 만기 상담을 위해 정리한 세입자 명단과 계약서들입니다. 김태수는 이 서류들을 보온병과 함께 들고 옥상으로 향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4층입니다. 김태수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갑니다. 2층을 지날 때는 전자상가에서 나는 납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옵니다. 3층에서는 카페 원두 볶는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김태수는 이 모든 냄새들이 익숙하고 정겹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확 끼얹습니다. 김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펴니다. 영등포 시내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한강이 흐르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에는 김태수만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하나,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입니다. 화분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직접 심고 가꾸는 작은 텃밭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살펴보는 것이 김태수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테이블 위에 보온병을 올려놓고 김태수는 가져온 서류들을 차례로 펼쳐놓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세입자 명단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봅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 25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2층 전자상가 이정호 씨는 15년, 3층 카페 최수진 씨는 7년째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보며 김태수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임대 계약을 할 때의 어색했던 인사, 명절마다 가져다 주던 떡과 과일, 장사가 어려울 때 머리 숙여 사정하던 모습 등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문득 IMF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밤늦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하던 중년 남자의 얼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던 여자의 모습. 김태수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태수는 세입자 명단을 내려놓고 보온병 뚜껑을 열어 커피 한 모금을 마십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김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장사도 사람 사는 일이지. 이번 전세갱신에서는 절대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김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요즘 주변 상가들이 모두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김태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옥상이 따뜻해집니다. 김태수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립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항상 이 시간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도 있었고 미역국을 끓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아침들이 그립습니다. 김태수는 아직도 가끔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부엌을 돌아보곤 합니다. 외아들 민석이는 45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바쁩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요즘엔 신흥 재개발 구역에 새 아파트를 알아보느라 더욱 분주합니다. 며느리 지수와 함께 주말마다 분양 모델하우스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지수는 42살로 평소엔 그저 명절 때나 얼굴을 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아버님,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게요. 요즘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지수가 살갑게 말하며 김태수의 팔을 잡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갑작스러운 관심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지 김태수는 궁금하지만 굳이 묻지는 않습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하나둘 세입자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가 셔터를 올리는 쇠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층 전자상가 이정호 씨는 벌써 라디오를 틀어놓았는지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태수는 옥상 한쪽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냅니다. 청계천 전파사에서 10년 전에 사온 것으로 겉은 많이 낡았지만 아직도 잘 작동합니다. 김태수는 서랍에서 나오나 테이프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가 옥상 공간을 채웁니다. 나훈아의 구성진 목소리가 새벽 공기와 어우러져 김태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김태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영등포 시내가 점점 분주해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 가게 문 여는 소리들이 어우러져 도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태수는 이 모든 소리들을 들으며 평온함을 느낍니다.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며 김태수는 다시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유산도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이 오래된 상가 건물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들까지. 김태수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옥상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던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김태수는 고개를 돌려 계단 쪽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안 계세요? 김태수는 서둘러 카세트 플레이어를 끄고 보온병과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김태수가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무슨 일이야? 거실에 도착하자 지수가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차림새에 조용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제 교회 친구예요. 박서영 씨라고 하는데 노인 돌봄 봉사를 하고 계세요. 지수가 밝은 표정으로 소개하자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영입니다. 지수 씨한테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타입인 것 같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김태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서영 언니가 이런 일 전문이라서 부탁드렸어요. 지수의 설명에 김태수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김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약국에서 처방전 받기, 세무서에서 등본 발급받기까지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 주었습니다. 김태수가 귀찮아하던 관공서 업무들이 서영 손에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아세요? 김태수가 궁금해하자 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해본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서영의 움직임은 늘 단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필요한 일만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김태수는 의아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태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니 숨이 가빠왔습니다. 김태수는 급하게 집으로 내려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서영과 함께 달려와서 김태수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정맥 증상이 있으시네요. 나이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노쇠 현상입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김태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재산 정리나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태수는 갑작스러운 현실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병실에서 하루 입원 관찰을 받으며 김태수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퇴원하자마자 지수가 변호사를 불러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 변호사가 김태수의 집을 찾아와 여러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십니다.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두시면 치매나 위급 상황이 와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할 나이가 된 것이 실감났습니다. 신탁관리인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서 선임하시는데요.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때 김태수는 민석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출장이 부쩍 잦아져서 연락도 어려웠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관리 업무는 제가 서영 언니랑 나누어서 도울게요. 민석이는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며느리와 그 친구에게 맡기는 것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돌봄 부양 계약 및 유언 대용 신탁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조항들을 설명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증인란을 작성할 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두 분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먼저 서명했고 그 다음에 서영이 서명했습니다. 김태수는 서영이 펜을 잡고 또박또박 이름을 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익숙한 글씨체였지만 김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김태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겠지. 가족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공정할 수도 있고. 김태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자 변호사가 정리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병원에서 하루 더 관찰받기로 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 TV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보육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보육원 건물과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태수는 무심코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기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TV 화면에 보육원 아이들을 보며 김태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김태수의 집에서 정식 신탁계약 체결 모임이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여러 부속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상가 건물 두 채에 대한 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관리와 배분 규칙을 정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씩 서류를 넘기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태수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내용을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복잡했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가 이해하기 쉽게 중간중간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생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후 배분 규칙인데요. 변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세입자 임대 안정기금으로 40%, 지역 장학금으로 20%, 그리고 나머지 40%는 부양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분에게 배분됩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니 아내도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중요한 조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양계약 이행 여부는 의료 기록, 돌봄 활동 기록, 그리고 관련 지출 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기록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서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그동안 김태수를 돌보면서 기록해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동행 일정, 처방받은 약품 목록, 심지어 김태수가 먹은 식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영의 메모장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이 모두 끝나자 김태수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재산 관리 걱정은 덜었습니다. 서영이 야간 연락망까지 정리해 주어서 응급 상황에도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민석이가 김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손에는 여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석이가 신탁계약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장 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됐잖아. 급한 일이라. 급한 일이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며느리 친구한테 맡기는 게 급한 일이에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민석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도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항상 바쁘잖아. 이번에도 출장 가서 한 달 넘게 연락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부자 사이에 처음으로 큰 언성이 오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석이가 붙잡았습니다. 서영 씨도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왜 남이 끼어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민석이가 집을 나간 후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일인데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매각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정말이에요? 김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건물주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매각 가능성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다면서요. 김태수는 즉시 부인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일까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탁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요. 혹시 누군가가 신탁 이전 상태의 권리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의 말에 김태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한 가지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김태수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신탁 설정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담보 설정은 완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보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수는 이 조항이 왜 들어간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석이는 아버지와 다툰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그 동네 재개발 얘기가 나오던데요. 상가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민석이는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건물이 그렇게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면 지금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중개업자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죠. 요즘 신탁 같은 거 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는 경우도 많아요. 민석이는 그날 밤 신탁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추가 근저당 설정 조항을 발견했을 때 민석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김태수의 집에 민석이와 지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고 민석이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건물 주변도 곧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에서 재개발 소문이 도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주변 상가들 매매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나 올랐어요. 김태수는 돋보기를 쓰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매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난 팔 생각 없다. 세입자들도 있고 이미 신탁도 설정했잖아. 민석이가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신탁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운영 편의상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던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라고. 김태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설명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법률적인 일은 어차피 잘 모르는 분야였고 가족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석이가 준비해온 서류를 김태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위임장에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운영상 필요한 절차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위임장이라는 말에 김태수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와 지수가 번갈아가며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관리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정말 운영 편의상 필요한 거예요? 네, 아버지.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게요. 민석이의 확신에 찬 대답에 김태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펜을 들고 위임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수는 뭔가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기분이 들었지만 가족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평소처럼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담보 설정 완료 안내 마이너스 영등포동 상가 건물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보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젯밤 서명한 위임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듣고 즉시 심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시간 후 변호사와 만난 김태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서명한 위임장을 이용해서 상가 건물의 일부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달려간 김태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담보 설정을 중지시켜 주었지만 김태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후 김태수는 세입자들로부터 연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입자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건물 파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건물주가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내놓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건물주 커뮤니티에 매각 가능성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세입자들에게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고 김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도는데요. 김태수는 서영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래서 가족 일이 더 어려운 거야. 남이면 오히려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영은 말없이 김태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김태수를 찾아와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신탁약관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양계약 성실 이행자 조항에 따라 현재까지의 돌봄 기록을 점수화해 봤는데요. 현재 누적 점수 1위가 박서영 씨입니다. 김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서영이 성실하게 돌봐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금 태수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다면 최종 수익권 40%는 박서영 씨에게 돌아갑니다. 김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내 유산의 주인이라고? 그날 밤 김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아내가 남긴 물건들이 생각났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내의 추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작은 장신구들까지. 그 중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김태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갓난아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관 7호, 난 이름 없이 떠난다. 김태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아내가 이런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김태수의 집에 민석이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태수가 문을 열자 민석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민석이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위에 놓여있던 찻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해서? 서영이라는 여자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김태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무슨 사기를 쳤다는 것일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영 씨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모르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민석이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떠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 보세요.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재산을 가로채는 거라고요. 김태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격한 반응을 보니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려다가 집안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석이가 지수를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여보도 왔군. 당신도 여기 서서 들어봐.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가 지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대체 누구 편이야? 아버지 재산을 넘보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지수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편?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내 편이었지. 지수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는 지수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무슨... 근데 말이야,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건 누구야? 밤에 응급실 갈 때 같이 간 건 누구고? 지수의 말에 민석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아버지 돌봄을 모두 아내에게 맡겨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김태수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은 민석이와 지수는 잠시 말다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가 급하게 김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미영 씨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매각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아요. 다음 달까지 다 나가야 한다면서요. 김태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박미영 씨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우리 골목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군가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다고 돌아다녔다더라고요. 김태수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평소처럼 김태수를 돌보러 와야 할 시간인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서영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봐도 며칠 전부터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홀연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는 거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서영이 그동안 기록해온 돌봄 기록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처방 전, 식사 기록, 응급 상황 대응 내용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맨 앞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을 믿게 해달라. 김태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석이가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상속 노림수, 신종 노인 사기 의혹. 기사에는 김태수의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핑계로 접근해서 신탁 수익권을 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수의 실명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기사를 읽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서영이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정성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세입자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2층 전자상가 이정호 씨가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우리 쫓아내시는 건 아니죠? 김태수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계속 말했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술렁거렸고 김태수는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갑작스러운 실종, 민석이의 언론 제보, 세입자들의 불안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어제 발견한 바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리고 저 사진 속 아기는 누구였을까? 김태수의 혼잣말이 어두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단서는 이 오래된 사진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 기사로 인한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세입자들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민석이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김태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김태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김태수는 지하철을 타고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황학동 벼룩시장은 김태수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청계천 전파사에 심부름을 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들고 뛰어다니다가 자주 흘렸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김태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파는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본 끝에 한 모퉁이에서
낡은 물건들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70년대 영등포 쪽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거 없나요? 할머니는 김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등포 쪽이라. 그때는 참 어수선했지. 여관도 많았고 보육원도 있었고. 할머니의 말에 김태수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여관이요? 보육원이요? 그런 곳들 다 시대의 흉터지.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서 맡기고 가는 곳들이었어. 할머니가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영등포 지역 관련 자료들을 찾아 김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영등포 여관이라는 글씨가 적힌 옛날 광고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여관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여관 알고 계세요? 할머니가 광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 여관 기억나네. 74년도에 큰 장마가 있었는데 그때 문 닫았어. 카운터 보던 아주머니하고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김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사진의 비밀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끝에 연락처를 구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70대가 된 그 여자분은 김태수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74년 장마 끝물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쓴 숙박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남정네가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기만 남겨두고 사라진 거예요. 김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됐나요? 보육원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그 아기 목에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펜던트 안에 사진 반쪽이 들어있었더라고요.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분이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반쪽이 그 아기 목걸이 안에 있었어요. 김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가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얼굴과 어딘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영이 항상 목에 차고 다니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김태수는 그동안 서영의 셔츠 안에 숨어 있던 그 목걸이를 기억해냈습니다. 설마. 김태수는 급하게 서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집도 비어 있었고 평소 다니던 곳들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물어봤지만 지수도 서영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김태수는 서영이 남긴 돌봄 기록 파일에서 비상 연락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무료급식소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거기 박서영이라는 분 계시나요? 아, 서영 씨요? 요즘 여기서 봉사하고 계세요. 김태수는 즉시 무료급식소로 달려갔습니다. 급식소 주방에서 서영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서영 씨. 서영이 김태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내가 남긴 물건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 목걸이 좀 봐도 될까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셔츠 안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서 사진 반쪽이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자신의 사진과 맞춰보자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장의 완전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두 명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를 두고 간 사람의 이름을 몰랐지만 나중에 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오빠, 난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누군가의 두려움이었을 거라는 걸. 김태수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반쪽이었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년 가까이 헤어져 있던 남매가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걸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DNA 검사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신탁 수익권을 지역공익재단에 절반 양도하겠다는 자필 서약서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재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에요. 김태수는 서약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영아, 우리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김태수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같은 혈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법무법인 회의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민석이와 지수 그리고 민석이가 데려온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김태수와 서영 그리고 신탁 담당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서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신탁 담당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탁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관련자가 참석하셨으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민석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DNA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게 꾸며낸 쇼 아니에요? 민석이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의 이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탁 담당 변호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석 씨, 그 전에 들어보실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신탁 전에 미리 설정해 두면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하죠. 요즘 재개발 호재로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민석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해당 일시와 승차 위치가 모두 확인됩니다. 김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난 내 노후와 세입자들을 지키려고 신탁을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걸 깨뜨리려 했구나.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넌 나를 진짜로 챙겨줬다. 하지만 내 눈이 흐려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 김태수가 서영을 바라보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서영이는 며느리 친구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딸, 내 이복 여동생이야.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입을 벌린 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친, 여동생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최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상가 두 채 중 한 채의 수익 배분입니다. 60%는 영등포 임대 안정기금으로 20%는 지역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서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기존 약정대로 오빠의 생전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공익기금 20%, 제 목 20%, 민석 씨 목 20%, 지수 씨 목 20%로 나눕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서영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 민석 씨는 위임장 악용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변상하고 앞으로 3년간 공익기금 운영 실무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세요. 상속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민석이의 어깨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재산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죠. 김태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내 유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알겠어. 돈이 주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이 주인이야.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서영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영 씨의 제안대로 신탁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김태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도 동의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3년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네 사람은 건물 로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태수가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석아, 이제부터 진짜 건물주 가족이 되어보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수가 서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빌딩 로비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유산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고 약속이고 책임이더라. 법무법인 회의실에서의 합의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김태수의 상가 건물 옥상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해옥하우스 세입자 임대 안정기금이라고 적힌 깔끔한 현판이었습니다. 해옥은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김태수는 현판을 바라보며 아내가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동네 장날이었습니다. 옥상에는 큰 솥이 놓여 있었고 김태수와 서영이 함께 잔치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우린 깊은 맛의 육수가 끓어오르면서 고소한 냄새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이 소리 들려요? 쿵짝쿵짝. 시장에서 나는 북소리. 서영이 국수 가락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옥상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응, 들려. 우리 어릴 적에는 못 누렸던 잔치가 지금 오는구나. 김태수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70년 가까이 헤어져 있었던 남매가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둘 세입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분식집 박미영 씨가 김치와 단무지를 들고 왔고 2층 전자상가 이정호 씨는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3층 카페 최수진 씨도 직접 구운 빵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임대료 안정기금 덕분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어요. 박미영 씨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김태수와 서영은 나란히 서서 큰 그릇에 국수를 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정장 차림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석이는 기금 사무실에서 세입자 계약서 관리와 분쟁 조정 업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기금 운영 보고서 가져왔어요. 민석이가 김태수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성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일을 익숙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민석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물주 가족이 됐네. 예전엔 얼굴도 잘 못 봤는데. 민석이가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세입자들과 가까워진 요즘이 오히려 더 보람찼습니다. 월급을 받아가며 일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민석이가 김태수와 서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영이 정성스럽게 국수를 담아주었습니다. 민석 씨,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서영의 격려에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때 지수가 지친 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요즘 지수는 서영과 함께 매주 2번씩 무료급식 봉사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급식소에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가져다 준 쌀 덕분에 며칠은 든든하다면서. 지수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수익금을 미리 써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져가는 옥상에서 사람들은 둘러앉아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태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김태수만 혼자 남았습니다.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영등포 시내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영이
사실은 내 피였고 내 빈쪽이었구나. 유산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고 약속이고 기억이더라. 하늘빛이 붉게 물들면서 영등포 골목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에서 나오는 김이 저녁 공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잃어버린 반쪽이 하나로 붙은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 후 해옥하우스 1기 장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앞 작은 마당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서영, 민석이, 지수가 함께 단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한 가족 같았습니다. 김태수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학생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김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흩어지면 힘이 되고 사람은 모이면 가족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태수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학생들, 세입자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이 김태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민석이와 지수도 부모님 옆으로 다가와 함께 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4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옥상에서는 다시 잔치국수가 끓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수는 옥상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지키려고 시작한 신탁이었는데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와 서영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남매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김태수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족의 의미, 진정한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